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의 강세 자금으로 가는데 이 비트코인 강세 흐름과 대중 관심도가 괴리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 좋은 게 아직도 초창기구나.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당연히 전고점을 뚫고 1억 6천을 뚫고 2억을 가고 2억 5천까지도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겠구나. 비트코인은 저는 올해 연말까지 보면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2억은 넘을 것 같고요. 네. 뭐 한 3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진짜 광기에 휩싸이면은 4억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네, 오늘도 웅달님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방송 한 게 이제 찾아보니까 한 지난주 수요일쯤 방송했더라고요. 네.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하고 이틀 만에 10만 달러를, 네,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아,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와, 한 번에 이렇게 오르면은 진짜 네, 확 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 비트코인 투자하는 짜릿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한 10만 4,400달러 정도에서 좀 주말이라서 좀 횡보하고 있거든요. 네. 뭐 이거 그냥 재미 삼아서 웅달님은 10만 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게 빠를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이제 최고점이 11만 달러 넘어서면 최고점 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중간 정도 됐으니까 네. 11만 달러랑 10만 달러랑 어디에 먼저 도달할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네. 저는 뭐 10만 이탈 가능성도 있다고 봤는데 그 음, 이유가 뭐냐면 이제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에서 만났잖아요. 네. 근데 그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니까 네.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미중 회담이 되게 건설적이었고 상당한 음. 진전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말을 베센트뿐만 아니라 중국 부총리 허리펑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뉴스가 이제 나오고 나면 이제 오늘 아마 이제 미국 시간이 장이 열리고 이러면은 그때 아마 발표를 할 것 같거든요. 뭐 음, 공동성명문이나 뭐 발표문 같은 게 나올 것 같은데 네. 뭐 그동안 베센트 재무장관의 그런 태도를 봤을 때나 중국의 태도를 봤을 때나 이렇게 말하는 게 상당히 그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가 아니면은 이렇게 발언을 안 할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11만을 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웅달님은, 뭐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긴 하지만, 네, 이제까지는 10만 달러 밑으로 먼저 오르더라도 한번 떨어졌다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최근 뭐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는 것 같아서 11만 달러 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으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중국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별로 긍정적인 발언을 별로 안 했었잖아요, 사실. 뭐 워낙에 우리 뭐 트럼프 대통령은 막 질러대고 뭐 깜짝 놀랄 만이 있을 거다 뭐 이제까지 뭐 얘기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을 거다 맨날 이렇게 블러핑이 좀 심한데 중국의 부총리 저는 사실 중국의 국무원 체계를 잘 몰라서 부총리가 어느 정도 급인지 모르겠는데 허리퐁 부총리가 건설적이었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아예 성과가 없으면 이렇게 말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뭔가 좀 이야기가 오가긴 했던 것 같아요. 네. 웅달님은 어느 정도 발표가 있을 것 같으세요? 수위를. 그러니까 오늘 그 뉴스로 이렇게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이제 이야기를 나눈 건데 막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언급이 되긴 어렵지 않느냐 이런 평들이 많더라고요. 외신들을 네, 네. 보니까. 그런데 우선 큰 틀에서 서로 합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 중요한 거는 오늘 이게 끝이 아니라 요걸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더욱더 구체적인 것들이 나올 테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이럴 것 같아요, 저는. 그 공동 성명문이 발표가 됐을 때 혹시나 이거 좀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 해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음, 저는 오히려 기회다. 아, 오히려 기간으로 보면은 이걸 디딤으로 해서 이제 주식 투자나 모든 투자는 미래를 봐야 되는 거니까 음, 그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네. 가지는 이 정도까지 두 정상이 그러니까 그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거의 뭐 미국 경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 다음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음, 이 허리펑 국총리도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 온 거고 그래서 네. 이런 정상이 좀 만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이전부터
중국이 뭐 자기들은 뭐 얘기한 거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사전에 다 조율이 어느 정도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와서 성명문을 발표하는 거지 네. 이틀 동안 스위스에서 얘기를 나눴다고 해서 그게 오늘 딱 정리된 문서 한두 장으로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실망할 필요 없고 만약 실망 매물이 나온다 해도 오히려 그건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틀 만에 얘기한 게 아니라 그동안 대화의 진전을 음, 이뤘다가 지금은 그래도 꽤 고위직인 두 사람이 맞아요. 만나서 좀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고 발표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제가 보니까 이 오늘 발표하는 게 웅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과는 아닐 것 같거든요. 이 웅달님도 올려주셨지만 공식적인 협의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합의할 게 진짜 엄청 많잖아요. 이게 G2 국가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두 개인데 하루 이틀 혹은 뭐 한 달 이렇게 협의해서 다 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뭐 펜타닐로 일단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펜타닐에 대한 협의가 사실 뭐 물꼬를 튼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것도 어느 정도 뭐 협상이 되겠죠. 거기는 그냥 출발점에 불과한 것 같고 나중에 뭐 우리가 사실 바라는 거는 그래서 뭐 50%야 80%야 20%야 뭐 이런 게 궁금할 건데 그게 오늘 발표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좀 세부적인 논의 사항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펜타닐에 관련된 부분만 발표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하지만 이거는 그냥 시작 부분일 뿐이지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았고 옹달님 말씀대로 실망해서 떨어지면 좀 매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성 대표님께서는 네. 11만 달러와 10만 달러 이하 어떻게 네. 보세요? 아, 이것도 그냥 뭐 재미삼아 하는 건데 네. 저는 근데 그게 우리가 재미삼아 하는 얘기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웅달님은 11만 넘는 게 먼저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사실 11만 달러를 재돌파하는 거는 그 기술적 분석상으로 진짜 큰 의미가 있거든요. 어, 이게 비트코인의 성질이 좀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요때 작년에 기억나시죠? 작년 3월부터 한 11월까지 요 최고점 73,700달러 정도 되는데 73,777달러인가 그래요. 바이낸스 기준으로. 그걸 넘자마자 10만 9천 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고점을 최고점을 뚫게 되면 그 뒤로는 좀 상방이 완전 열리니까 좀 빨리 올라갈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되게 짧은 시간 동안 3만 달러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11만 달러 먼저 갈 수는 있는데 11만 달러를 넘자마자 막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 찍어봐라 하면 11만 달러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웅달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혹시나 조정이 와서 10만 달러 밑으로 빠지면 그때는 좀 매수 찬스로 삼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러티브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리고 만약에 미중의 무역 갈등이 좀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사실 미중 무역 갈등의 시작은 트럼프 시즌 1 때잖아요. 트럼프 1.0 때부터 무역 갈등이 좀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안 좋았는데 만약 이번에 풀리면 그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위기가 좀 기회로 되는 그런 뭐 중대한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11만 달러 먼저 갈 것 같긴 하지만 혹시나 빠져서 10만 달러 미치면 그때는 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그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면 저희 고래동 공부 카페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1비트 모으기 인증하기라는 글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제가 좀 되게 특별한 글이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도경 예경 아빠라는 분이 써주신 글입니다. 댓글도 25개나 달렸어요. 저에게 비트는 목숨입니다. 일단 와. 제목부터가 워딩이 좀 세죠. 네. 그래서 비트가 목숨이야? 하면서 좀 읽어봤습니다. 40대 중반입니다. 저랑 나이대는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프분 있으시고 중딩, 초딩, 따님 두 분 있으시고 홀어머니 계시고 부양도 하시고 외벌이 하시고 비트맥 씨가 주변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주변에 누가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비트 맥시 분이 친한 분이 있었는데 그때 사라고 얘기해도 안 들리잖아요, 사실. 음. 내가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그때 2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음. 아마도 우리 고래동 공부 뭐 시작하기 직전 뭐 그쯤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웅달님처럼 처음 만났을 때 이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공부를 해보니까 확신이 들고 이 부분이 제 관건인데 진짜 정말 화끈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집 팔고 월세로 이사하고 차 팔고 지금은 뚜벅이시랍니다. 와. 그러니까 집 팔고 차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신 건데 작년 10월이었어요. 싸게 사지 않으셨습니다. 9,500만 원에 8개를 사셨다고 합니다. 와, 진짜 상남자 중에 상남자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분할 매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한 방에 그냥 빡 하고 네, 매수하셨다고 어. 합니다. 10월 달에 9,500만 원이면 한 10월 말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상승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사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비트 맥시인 주변의 지인분이 한 이쯤에 사라고 하신 거거든요. 한 2천만 원쯤 됐을 때. 그때는 귀뚱으로도 안 듣다가 여기 한 7만 달러 뚫을 때쯤, 네, 요때 한 9,500만 원 됐거든요. 음. 요때 매수를 하신 겁니다. 진짜 완전 상남자시지 않습니까? 네. 이때 그것도 8개를 사셨대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막 그래서 8개를 사셔서 지금은 8개 현재 보유 중이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고점 찍고 1억 1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다들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통엔 드는 생각이 9,500에 샀는데 가격이 올라서 1억 6,500, 1억 6,300만 원까지 네,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다시 1.1억까지 떨어진 거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팔았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차피 10년, 20년 뒤에 팔 건데 지금 지나가는 평가 이익이잖아요. 평가 손실이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다만 더 살 돈이 없어서 아쉽다. 정말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 보면은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돈에 대한 센스가 되게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2016년에 사업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대출 20억 받아서 그래도 자기 자본 15억이 들어간 거죠. 15억. 2016년도에 10억, 15억이면 강남에 그냥 괜찮은 빌딩도 살 수 있는 가격이었거든요. 그 네. 정도 돈으로 상가를 샀고 이게 좀 애물단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주 잘 아실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애물단지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비트코인이라는 혁명적인 통화에 탑승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8개나 샀으니까 매우 적극적으로 타셨죠. 와, 지금도 평단은 의미 없고 오직 홀드. 네, 일단은 더 사진 않으시는 것 같고 지금 되게 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비트코인 매수하셔갖고 그래도 팔지 않고 10년, 20년 계속 홀드 하실 거라고 합니다. 되게 어머니 집까지 내놓았대요. 그니까요. 근데 이걸로도 좀 부족한 거죠. 네, 이걸로 전부 비트를 또 매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지금 집 팔고 비트코인 매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음. 웅달님은 지금 현 시점에서 집 팔고 비트코인 매수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는 저는 옛날부터도 네. 그렇게 하고 저거는 안 될 것 같다. 음, 그 심리적으로 멘탈로 너무 힘들다. 네네. 그러니까 오늘 사연 나눠주신 분께서는 정말 사업도 오래 하시고 저렇게 네네. 35억짜리도 사보시고 네네. 이러셨으니까 저걸 버티실 수 있는 거고 1.1억까지도 떨어졌을 때 그 멘탈이 나오시는 거지. 저런 과거의 그런 사업적인 내공이나 이런 게 없으셨으면 네. 일반인 분들은 저거 못하죠. 못할 것 음, 같은데요. 그러니까 돈을 다루는 능력이 좀 부족하면 너무 많이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우리 집이 한 5억인데 음. 한 대출로 만약에 대출 없이 5억이라고 치면 요즘에 뭐 주담대 이런 거 받을 수 있으니까 음. 2억 정도 대출 받아서 비트코인 매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어제 마이클 세일러가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좀 하세요. 아, 요즘에.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가 안 돼 있으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해도 네. 이게 가격이 사실은 뭐 내일 모레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원망을 그거를 제가 견디질 못할 거야. 아무리 뭐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다 100번 얘기해도 그런 분들은 맞아요. 올라갈 때는 그렇다고 하면서 막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음. 이 말을 저랑 진짜 가까운 분한테도 그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 그런 분이 아니면 더더욱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대출받아서 사기에는 좀 힘들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비트코인을 좀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10만 달러 넘고, 또 좀 있으면 1억 5천 넘고, 뭐 2억 넘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물어볼 거거든요. 지금 사도 되냐? 이거 물어볼 텐데, 거기에 대한 답은 그냥 사지 말라고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네. 비싸. 나는 안 사는 게 나은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올라도 문제고, 떨어져도 문제예요. 오르면 그나마 낫긴 한데 언제 파냐를 엄청 물어볼 거예요. 음. 그리고 떨어지면은 와 진짜 나 때문에 산 것처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AS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공부가 돼 있다면 나한테 물어볼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사지 맞아요. 말라고 하는 게 저는 그냥 정답인 것 같아요. 그냥 괜히 어머님이라던가 형제라던가 뭐 이렇게 지인들, 가족들 비트코인 추천해줘서 좋은 말 듣기는 사실 좀 쉽지 않으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공부해 봐라. 뭐 요 정도는 괜찮지만 지금 사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은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직접 겪었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 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게 이제 한두 분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근데 몇 달 전에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 이제 담보대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비트코인을 네. 사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막 그랬어요. 그 이제 LTV를 막 따지잖아요. 바이낸스 같은 데서 보면은.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저는 뭐 30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보수적으로 20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네. 그분은 이제 양이 적으니까 막 더 받고 싶은 거야. 음.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최대를 뭐 이 정도까지 생각한다 딱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거는 모른다. 저는 진짜 네. 모른다. 저는 안 한다. 이렇게. 네. 이렇게까지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저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최대치를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최대치를 받고 싶은 거야. 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이거 만약에 청산당하면 네. 제 책임 아니라고 했더니 거기서 갑자기 또 눈빛이 확 바뀌어가지고 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 사이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라고 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철저하게 아는 사람끼리 계약서 다 써야 되는 거고 네.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라고. 음.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막 사업적이나 투자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냉정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평소에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지내다가 해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니까 네. 그분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저도 음. 그때 낯빛이 저도 변하는 거죠. 그렇게 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음. 본인 책임이라고. 청산되면 본인 맞아요. 책임이라고. 이제 괜히 나는 공부가 돼 있어서 비트코인이 정말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남한테 추천하는 거는 진짜 좀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또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중국집을 하다가 4월 말에 폐업을 했거든요. 중국집을 할 때 손님 중에 한 분이 자기 딸하고 같이 왔는데 제발 우리 딸한테 비트코인 사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딸이 안 사니까 너무 답답한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아니, 비트코인을 그렇게 남한테 추천하는 그런 자산이 아닙니다. 본인이 공부해서 사는 건 괜찮은데, 아무리 가족이고 아무리 따님이라고 해도 강요를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추천해줄 생각보다는 그냥 내 앞가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음. 정말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도 오히려 더 매수할 수 있을 만큼 내 공부가 잘 돼 있나?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미중무역 회담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큰 진전을 이뤘다라는 좋은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뭐 일시적으로는 좀 출렁일 수 있어도 왜냐면 이 음, 회담의 기대감에 따라서 네, 결과가 발표됐을 때 뭐 일시적인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11만을 돌파하고
뭐 15만 이렇게 쭉쭉쭉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음. 근데 그중에 최근에 조금 봤던 뉴스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최근에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달러를 좀 급하게 통과를 했잖아요. 돌파를. 맞아요. 네. 그 송쌤하고 저하고 지난 촬영 때만 해도 10만을 못 뚫었었는데 반 며칠 사이에 네. 이걸 뚫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 요인을 이제 분석을 한 기사가 있어가지고 봤더니 저한테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의 그 자금 상황에서 시장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나 특히 이제 고래들 많이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그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였는데 네. 이제는 기관과 ETF 자금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 고래들보다도 더 영향력이 큰 존재, 자금 규모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저는 큰 이슈라고 봤는데 어제 또 재밌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걸 연결시켜서 보면 되게 재밌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제 강세를 띨 것이다. 강세 신호 포착이 됐다라는 뉴스였어요. 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구글 검색 관심도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글 보면 트렌드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구글 트렌드인데 이 비트코인을 이제 검색어에 넣고 돌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2020년, 21년도에 피크를 찍고 계속 떨어지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 통과되고 그다음에 작년에 또 네. 예, 트럼프 당선되고 1억 6천 막 돌파하고 네. 그때 좀 올라갔다가 지금도 최저거든요. 음. 근데 지금 거의 전고점 대비해서 한 4%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어. 이런 상황인데 구글 트렌드로 봤을 때는 지금 바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데이터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셨나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의 강세 자금으로 가는데 이 비트코인 강세 흐름과 대중 관심도가 괴리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대중들은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최근에 뉴스를 살펴보면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팔고 기관 투자자들이 사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온 거. 네. 이게 다 일맥상통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뉴스를 봤을 때 저는 너무 좋은 게 아직도 초창기구나.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당연히 전고점을 뚫고 1억 6천을 뚫고 2억을 가고 2억 5천까지도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음. 분석이 되더라고요. 설득력 있게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점점 비트코인의 시장이 점점 성숙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서도 상승의 초입기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과거 15년, 16년을 돌이켜 봤을 때는 이 사이클 패턴이 조금씩 더 변동폭도 작아지고 성숙해 가고 있다. 그리고 더 큰 고래들이 제도권의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앞으로도 굉장히 다른 패턴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음. 이렇게까지 가니까 더 흥미진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성숙해진다는 게 사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장점은 앞으로 뭐 하락장이 왔을 때 예전처럼 뭐한 7, 80% 이렇게 훅 빠지는 거는 확실히 좀 덜해질 것 같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 0.3개밖에 없는데 아, 그래도 한 한두 개는 모으고 싶은데 이런 분들은 좀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게 좀 단점인 것 같고 장점으로 보면은 예전만큼 이번에 하락장이 뭐 엄청 셌던 것 같지만 사실 최고치, 그러니까 10만 9천 달러 대비해서는 31%밖에 안 빠졌거든요. 네. 예전에는 뭐 이 정도는 그냥 작은 조정 뭐 이렇게 말했었는데 지금은 뭐 여기저기 분위기로 봐서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반응이었잖아요. 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좀 나스닥이나 뭐 그런 나스닥도 개별 종목이 아니라 나스닥 지수처럼 좀 안정화가 많이 돼가고 있는 게 좀 저도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고래동 공부 멤버십 강의할 때 네.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28년, 29년이 저는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경제적 계층을 레벨업하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비트코인을 통해서. 네.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앞으로는 음, 비트코인 가격 자체도 너무 높아지고 말씀해 주신 대로 가격의 하락폭도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나타난다 해도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는 다 20% 이상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음, 고점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참 올라와야 되는데 네. 지금 비트코인은 4%밖에 안 남았어요. 5% 이내까지 회복을 다 해버렸어요. 네. 근데 그 단기로 빠졌다가 오르는 완전 거의 V자 반등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함부로 변동성이 큰 자산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위험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이젠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음. 방송하는 사이에 웅달님이 차트 보여주셨지만 10만 5천 달러를 또 돌파했거든요. 정말요? 네, 우리가 아까 재미삼아 9만, 그러니까 10만 깨지는 게 먼저일 것 같냐, 11만 넘는 게 어, 먼저일 것 같냐 했는데 한 와, 발자국 또 다가서고 있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만큼 지금 웅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대부분의 기술주들 뭐 M7이라고 하죠. 매그니피센트 7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인데 음. 비트코인은 빨리 뚫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예전에 이제 성쌤하고도 저희 방송할 때 그 네, 비트와이즈의 매트 호건을 말을 좀 인용하면서 얘기했던 게 비트코인의 두 가지 속성, 하나는 위험 자산으로서의 속성, 하나는 위험 회피 자산으로서의 속성, 해지 자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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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옛날의 스토리텔링은 이 두 가지를 사실 다 갖고 있었지만 대중적인 인식으로서는 위험 자산으로서의 인식이 더 크니까 외부적 충격이 생겼을 때 가격 하락폭이 더 크고 막 70%, 80%까지 나왔던 거죠. 네, 근데 이제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디지털 금의 내러티브가 생기고 연준 의장도 인정을 했고 그러면서 위험 해지까지도 그 내러티브가 더 커지면서 이제는 바뀐 거죠. 그 팀 음, 드레이퍼 같은 사람도 보면 이 사람도 그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분인데 네, 이제는 비트코인을 안 사면 무책임한 거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향이 저는 이제는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이미 데이터로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네. 보입니다. 최근까지 금이 엄청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네. 온스당 3,500달러까지 찍었었는데 그 음, 이후로는 금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에 있는 지금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옮겨가고 있다. 요렇게 좀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좀 큰 폭의 조정이 다 있었잖아요. 뭐 금 빼고. 그러니까 주식이랑 비트코인 같은 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그런 자산들이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심지어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현재 한 4.4%가 넘어갔거든요. 그 음, 이야기는 채권 가격도 엄청 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채권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보통은 같이 잘 안 떨어지잖아요. 음, 그럼 미국 달러와도 지금 달러 인덱스랑 같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현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건지 아니면 더 위험한 건지 이 부분에 네.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실제로 한 몇 주 전에 그 네, 코빗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블랙록도 얘기하는 건데 6대4 포트폴리오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는 이제 구시대적인 유물로서 분류가 됐다. 이런 뉘앙스의 음, 얘기였어요. 말씀하신 음, 대로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로 의미 있는 수익률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최소 뭐 1%에서 3%, 5% 정도는 담아야 된다. 그런 음,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담아야 된다. 안 사면 무책임한 것이다. 이렇게 음. 생각이 듭니다. 안 사면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런 그렇죠. 말이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느껴졌는데, 음, 우리가 요즘에 금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좀 해지 자산 느낌이 좀 나잖아요, 금은. 네. 특히나 이렇게 요즘같이 관세라는 이제까지 뭐 없던 이슈거든요. 관세에 대해서 우리 뭐 신경 안 쓰고 맨날 FTA 체결되면서 관세는 거의 무의미해졌는데 음, 트럼프가 그 이슈를 다시 좀 가져오게 됐잖아요. 네. 이런 불확실성이 늘어나면서 금이 좀 인기를 얻었었는데 지금 요새 분위기로는 트럼프가 이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좀 서두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영국하고 관세 협정이 잘 무난하게 잘 이루어졌다. 이걸 갑자기 발표했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어디 블로그에서 봤는데 원래 그 영국의 총리가 아스날 완전 광팬이래요. 아, 네. 아스날 그 축구 경기를 보던 중에 트럼프한테 전화가 왔대요. 야, 어, 우리 이거 지금 발표하면 어떨까? 빨리 발표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오케이를 하고 뭐 영국하고 발표가 나고 나서 비트코인도 급등하고 주식도 막 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만큼 트럼프가 좀 급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야, 니네들도 빨리 와서
협상해. 영국도 했잖아. 중국도 지금 하고 있어. 니네도 빨리 와서 협상해. 잘해줄게.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관세 많이 매겨서 뭐 그걸로 뭐 정부의 부채를 좀 충당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말했는데 그게 솔직히 그게 안 될 거란 거 누구나 다 알거든요. 관세를 많이 부과하면은 오히려 좀 경기가 침체되지. 그런 생각이 좀 잘 안 드는데 실제로 25년 1분기에 미국 성장률이 역성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0.3%. 이게 2022년 이후로 역성장 처음이거든요. 분기 네. 역성장도. 그거를 숫자로 보면서 트럼프가 관세를 계속 이야기하기는 좀 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으로든 좀 잘 타결이 되면 비트코인하고 주식 가격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에서 또 하나 조금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네, 그 미란이라고 그 트럼프의 경제수석으로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도 네, 이제 네. 하버드에서 공부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이분이 그 얘기를 한 게 미국 경제의 장기적 회복을 위해선 단기적 혼란을 감수할 수 있다. 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역성장이 나오고 관세 때문에 이제 경제 수치상으로는 지금 이제 안 좋은 게 나온 거죠. 경제 성장 면에서. 그런데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걸 견디고 간다. 막 이런 게 너무 강경하고 일관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아, 빨리 이제 뭔가 협상을 해서 나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이제 트럼프는 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직진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이제 일기 때 있었던 일도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일기 때 이렇게 봤을 때 그 2018년도에 약 20%가 빠지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빠졌나 트럼프 임기 때 봤더니 이때 이제 그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음, 근데 여기에서 진짜 타결이 좀 됐거든요. 네. 서로 이제 좀 완화 흐름이 나오니까 바로 이제 다음 해에 보면은 보시면 최대 하락폭이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음, 그러니까 29년은 많이 빠진 게 하루에 29%, 2%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2019년에 약 거의 30%가 상승을 합니다. S&P 500. 네. 그래서 28년에 관세가 나오고 29년에 확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음, 저도 그 트럼프 정부 때 물론 과거와 어떻게 될지는 완전 일치되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먼저 맞은 매를 먼저 맞은 거죠. 이게 트럼프 일기 때도 보면은 초창기 때 되게 좋았어요. 첫 해에 네. 엄청 좋았고 관세 때려서 이제 2018년 후반기부터 안 좋았고 2019년에 이제 회복되면서 좋았고 그 무역 협상 진전되면서 그래서 저도 이 2019년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네. 그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웅달님께서 미란 보고서 말씀하셔서 사실 그 미란이란 분이 되게 무서운 분이잖아요. 네. 이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국채를 100년짜리 음, 0% 이자율로 강매를 할 계획을 사실 세웠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로 이제 미국은 이제 부채에서 해방될 그럴 꿈을 끊고 보고서를 썼는데 미국의 입장에선 그게 만약에 되기만 하면 진짜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죠. 네. 100년짜리를 이자를 0% 주고 국채를 강매를 하려고 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100년 동안 나한테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을 빌려줘. 대신에 내가 이자는 하나도 안 줄게. 깡패잖아요, 깡패. 그럼 넌 음. 나한테 뭐 줄 건데? 안 때릴게. 약간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깡패 같은 얘기를 한 건데 그만큼 미국의 힘이 좀 세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 저는 전혀 들진 않거든요. 미국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들고, 저는 오히려, 지금 띄워주고 계신 18년에 한 대 때리고, 19년에 이렇게 회복하고 이런 것처럼, 일단 한번 때린 게 좀 짧게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앞으로는 19년에 30% 상승했듯이, 앞으로 이제 뭐 협약들을 맺어가고, 한 50% 생각했는데 10%? 아, 이 정도면 괜찮네. 그 정도 내러티브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미란 보고서 말씀해주신 그 네, 100년 장기채 네, 영구채를 이제 강매하는 그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저는 되게 중국한테 되게 위협이 됐을 거라고 봐요. 사실 음, 그거를 진짜 현실에서 쓸 카드로 했을 때는 그거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보는데
네. 그런 말 한마디 자체가 특히 이제 중국한테는 다른 국가들도 물론 긴장하겠지만 중국한테는 아 얘네가 진짜 하면은 여기까지도 할 수 있구나.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국방력이 2위부터 10위까지 합친 것보다 미국이 높기 때문에 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미국이 그걸 밀어붙인다 해도 진짜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는다 할지라도 네. 사실 뭐 몇 년, 몇십 년은 미국이 더 번영할 수 있는 네. 최후의 카드였던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중국이 아 얘네랑은 이제 겉으로는 막 강한 척 했지만 사실 물밑 작업을 안 할 수가 없었다라고 보거든요. 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는 그리고 또 일리가 좀 있다고도 보는 게 그 연구 장기체 그 연구체를 파는 게 그리고 너무 그게 또 막 미국을 폭업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미국 편을 든다고 어. 하면. 그건 왜 네. 그러냐면 지정학 책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트럼프 네.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 오태민 작가님이 쓰신 책이나 이제 네. 지정학자들의 책을 읽다 보면은 진짜 미국이 그 전 세계의 그 항행의 자유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네. 무역의 자유무역 그거를 그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WTO가 대표적인 거죠. 어마어마한 진짜 군사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 국력을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독일, 일본, 한국, 대만과 같은 국가, 거기에 이제 중국 같은 국가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보험료조차 내지 않았다는 거죠. 막 음. 냈다고 주장은 하지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땐 너무 푼돈인 거지. 자신들이 투입하는 비용에 대해서. 음. 그러니까 그 연구체에 대한 대가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항행의 자유를 우리가 보장해주지 않았냐. 네. 그럼 너네가 이런 거는 하나씩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청구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두 음. 가지 측면. 하나는 이제 그 최악의 상황에는 이걸 쓸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명분이 어느 정도는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랑 미란이라는 사람이 그리는 큰 그림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미국의 사람 국민들, 특히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도움되는 것이 아닐까. 정말 미국만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웅달님은 트럼프의 측근 같은 좀 친화적인 맞아요. 생각을 좀 갖고 있으시네요. 네, 저는 그 네. 트럼프의 이렇게 정책을 봤을 때 네. 약간 언론들하고 저의 논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제가 이제 보는 그런 그 참고 자료들은 외신을 좀 더 많이 보고 네. 그다음에 그런 책들 같은 거를 많이 보고 한국의 언론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안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더 편향된 걸 수도 있긴 한데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의 그 정책들 그리고 그 경선 과정에서 내었던 그런 정책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성취를 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관적으로.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 수치가 저는 뭐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그 지정학 공부를 이제 해보면은 그 미국이 중국을 이제 품고 대탕트를 해가지고 품고 나서 2001년도에 WTO를 가입시키면서 중국이 부상을 진짜 하긴 하는데 네. 그때 보면은 그 월가랑 미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로비를 했다고 해요. 음.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이 이념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WTO에 가입시켜서 지금의 이제 20년 후에 이렇게 강한 국가로 경제 성장을 음.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봤을 때 그 흐름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면서 벌어진 현실이 미국의 중산층 이하 제조업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금융 첨단 산업 그리고 언론들이 힘을 합쳐서 그런 이해관계 구조가 이게 완전히 첨예하게 갈려서 빈부격차로 벌어지고 그래서 이런 분석이 맞다고 하면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센트가 지금 취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수치적으로도 봤을 때도 딱 나오는 게 사실 S&P 500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음. 판단했을 때는 한 네. 20% 빠졌는데 조 바이든 때도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네. 그 전에도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회복 속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월가나 그런 이런 사람들이 조금 너무 이제 자신들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의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아니라 이런 금융 세력, 엘리트들의 세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너무 언론 플레이를 한 측면도 있지 않나, 트럼프를 너무 음. 깎아내린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번에 관세가 조금 그래도 좀 옛날처럼 강경하게 나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스위스에 간 것도 피터 나바로는 제외되고 스콧 베센트가 책임을 맡고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센트는
너무 세게 하지 말자라고 꾸준히 좀 트럼프를 설득하는 사람이었고, 피터 나바로는 좀 한번 꺾어지더라도 강하게 계속 관세를 매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에 나바로는 힘이 완전히 빠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인기 측면도 좀 고려하는 것 같고, 그 메른님이라고 제가 블로그에서 되게 잘 읽는 블로거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CEO다, 전문 경영인, 그러니까 계약직인 거죠. 4년 계약직으로 하는 거지만 시진핑 같은 경우는 오너다. 중국에 거의 뭐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그런 오너의 측면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급한 거는 미국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4년 이내에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트럼프가 이번에 집권을 해서 만약에 올해 안 좋고 그나마 내년에라도 살아나면 괜찮은데 올해 망가진 다음에 내년에 못 살아나면 내년에 총선을 하면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거기서 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을 봤을 때 기한이 달린 거는 오히려 트럼프일 수도 있겠다는 관점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네, 되게 재미있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네, 지금 이제 지정학 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보니까요. 네. 지금은 중국 때리기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중국은 지금 봤을 때 그 트럼프가 되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렇게 어, 전문가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막 그런 얘기들을 저도 많이 들었어요. 결국 버티기를 하면은 공산당이 이기고 중국이 이길 것이다. 음,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선은 네, 오히려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논리로 풀면 되는데 네.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막 인권이나 막 도덕 윤리를 갖다 대면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전쟁 발발도 민주당 정권일 때가 더 많았어요. 실제적으로. 어,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 그 트럼프가 진짜로 내 임기 때는 전쟁이 안 난다. 그리고 음, 나한테 노벨 평화상을 줘라. 이게 사실 겉으로 볼 땐 되게 그 트럼프가 혼란을 전 세계에 가져다 주는 것 같고 그렇지만 실질적인 데이터나 풀어가는 거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 그래서 요런 측면까지도 고려를 하면 저는 사실 그 뭐 민주당이 됐든 그 공화당이 됐든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음. 중국이 다 그런 거를 염두에 놓고 이번에 협상에 발빠르게 조금 오히려 나선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중국을 때린다고 하면 음. 이번에 미중 협상이 좀 중국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흡족하게 안 될 가능성도 좀 높은 거 아닌가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만약에 제 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생각해 보면은 잘 생각해 보면 단기적인 어려움은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 생활 솔비품이라는 거는 이게 성쌤이랑 저도 이제 사업을 해봐서 알지만 진입장벽이 낮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저는 어느 국가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뭐 그러니까 베트남이 중국, 됐든 인도가 됐든 그건 쉽게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네, 근데 말씀이시죠? 시간은 네. 좀 걸릴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리고 음,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게 더 전 세계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공급망 다변화가 음, 되면서 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봉을 하는 그 사전에 예방을 하는 거니까요. 음, 그래서 저는 중국을 이렇게 되게 과대평가하고 미국을 약간 과소평가하고 이런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언론들이. 아,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 타임스나 뭐 파이낸셜 타임스나 이런 쪽은 월가 쪽에 좀 치우쳐져 있고 해리스 쪽에 좀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음, 오히려 트럼프 정부에 대한 것들을 조금 깎아내리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음, 언론들은 그쪽을 조금 많이 이렇게 받아쓰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필터링 해야 되지 않나. 음, 그래서 막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가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가짜 뉴스가 너무 판쳐가지고 자기가 트위터를 인수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네, 지금은 막 숫자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막 이렇게 던지는 정말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뉴스들이 많고 거기에 이제 가짜까지 그런 거짓이 들어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음, 것들을 정말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런 폭락의 상황에서도 이런 거를 줍줍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막 그런 뉴스에 막 들어가면은 무서워서 전혀 살 수도 없고 네, 지금도 뉴스가 뭐가 나오냐면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웅달 TV 라이브에서 좀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미국 증시 반등은 일시적, 시장의 근본적 불안 요인은 그대로 있다. 트럼프의 관세 완화는 희망에 불과하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못 사는 거예요. 음, 개미들은. 근데 이게 저는
그 코로나 때도 똑같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코로나 때도 W자 나온다고 하면서 한 번 더 큰 하락이 나올 거라고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됐다고 하면서 나오는데 그럼 못 산단 말이죠. 근데 이 주가라는 거는 그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르는 거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런 뉴스를 보면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월가가 못 담았구나, 많이. 음. 오히려 되게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약간 증권사 같은 리포트나 많이 봤을 때 믿질 못하겠는 거예요. JP 모건의 그 제레미 다이먼처럼 뒤에서는 막 사는데 앞에서는 이제 다른 뉴스를 막 내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모르는데, 저도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를 읽으면서 판단을 할 때 저는 이게 숫자, 이게 지표상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이거 안 보면은 진짜 그런 것 같은데 보이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만약 내가 10이라는 돈이 여유가 있으면, 만약 내가 주식 채권만 하면 그래도 지금은 담아야 된다. 주식과 현금이었을 때 현금을 뭐 한 보통 내가 10%를 갖고 있었는데 아무리 못해도 뭐 2, 30%는 늘리더라도 그래도 좀 뭔가 분할 매수를 해놔야, 이거 이제 정고점 뚫고 가버리면 이제 그때는 완전히 또 이제 그때 가면 또 물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잘못 늦게 진입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요런 것들을 좀 필터링하면서 듣고, 그다음에 지금은 어떻게든지 뭔가 분할로라든지 뭐 이렇게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럼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상이 좀 잘 안 됐다. 뭐 아니면 뭐 트럼프 말대로 뭐 관세가 한 50% 정도 중국의 관세가 매겨지고 이제 그걸로 협상이 끝났다. 그럼 뭐 사실 시장이 환호할 만한 수치는 아닌 것 같거든요. 50% 관세 정도 매겨지게 되면 네. 만약에 그래도 일시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다시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은 상승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번에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 80%를 던졌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모습을 보면은 세게 한번 부르고 나서 이 조율해가는. 그래서 실제로 월가에서도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한 50% 정도 되면은 네. 실질적인 무역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예, 그 50% 밑으로 나오면 이제 음. 실질적인 무역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숫자고. 네. 그래서 80%는, 근데 트럼프가 말한 80%도 너무 높다. 네네. 그래서 아무리 최저선을 잡아도 50%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근데 음. 이렇게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더 낮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 서로 네.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래서 그러면서 찾아가지 않을까. 근데 핵심은 급한 건 중국이다. 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뭐 그냥 이건 여담인데,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보고서를 보면은 한 30년쯤 후, 한 2050년대 이후로는 네, 이제 중국이 지원 국가가 될 거라는 썰들도 많더라고요. 네. 네. 옹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 지원국가 썰이, 그 제가 그것도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 공부한 거라서, 네. 이제 저도 뭐 경험을 해본 건 아니고 그때 막 제가 막 눈을 뜨고 막 경험해 본 건 아니라서 다 간접적인 공부인데, 네.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2000년도 초부터도 나왔더라고요. 음. 그리고 실제적으로 2008년도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졌을 때, 네. 그때 그 미국이 거의 망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중국이 미국 채권을 엄청 사준 거예요. 그래서 음. 미국 내적으로도 엄청 비판이 있었고, 왜 우리가 죽어가는 망해가는 국가를 사주냐, 실질적인 지원은 우리다. 어.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이후로 이 민주당도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음. 민주당이 그 전까지만 해도 막 WTO 가입시키면서 중국을 많이 이제 옹호하는 발언을 많이 했는데, 이제 네.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면서 오바마 때 이제 막 들어서면서도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대로 두면 안 음. 되겠다. 시진핑 되면서 더 그랬던 거고요. 음. 그래서 저는 향후에 뭐 20년, 30년 후에 중국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음. 자유와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공산당이 정말 뭐 이렇게 한다 해도 사람이 혁신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첨단 산업으로 가려면 그 사람의 그 자율성을 끌어내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이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네. 이 동물농장이 그 조지 오웰이 쓴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공산주의랑도 스탈린이랑도 엮여 있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 보면은 다 이용당해요. 음. 정권에. 완전 그 물론 자본주의도 그 서민들을 착취한다고 하지만 공산당은 그거보다 더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그거 가장 충복이 그걸 깨닫고 회의를 음. 느끼는 장면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산당 체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 저도 웅달님 말씀에 좀, 꽤 많이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게 공산주의의 한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이 과연 중국이 계속 클 수 있게 놔둘까? 이런 부분도 사실 되게 의문이 들거든요. 일단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축통화가 지금은 뭐 달러잖아요. 그럼 위안화가 달러를 대신해서 기축통화가 될 수 있냐? 이게 좀 그렇죠.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진짜 절대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중국이 지원 국가가 되긴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음. 미국은 카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뭐 일본하고 독일하고 70년대, 80년대 워낙 잘 나갔었잖아요. 근데 음. 플라자 합의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제 맞아요. 깡패잖아요. 그게 진짜 깡패였던 것 같은데 음. 100년짜리 채권보다 그게 더 무서웠던 것 같거든요. 엔화를 그냥 절상해버리니까 그 이후로 사실 모든 게임이 끝났잖아요. 맞아요. 최후의 무기가 미국이 지고 있는 한은 중국이 미국을 이렇게 뛰어넘기는 모르겠어요. 제가 죽은 다음엔 모르겠지만 제가 뭐 100살 되기 전까지는 되게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긴 합니다. 그 저희가 앞서서 그 소비재를 얘기한 건데 네, 메이드 인 차이나 소비재는 정말 대체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대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건 네, 어느 나라나 만들 수 있는 건데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근데 지금 미국이 그 중국을 때리면서 잡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IT 쪽, 첨단 산업 쪽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네, 하나가 금융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니까 금융 쪽으로 봤을 때는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을 봤을 때는 그거는 진짜 지금 성쌤이 얘기해 주신 대로 대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음, 위안화가 글로벌적으로 쓰이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미 달러는 그렇게 쓰이고 있고 또 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막 채굴 풀어주고 합법적으로 풀어주고 하라고 하면 아마 부자 자금들, 민간 자금들 다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 네, 그러면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통화가 흔들리면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대체제가 음, 없는 거야. 네, 뭔가 이렇게.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소비재야, 뭐 방글라데시가 만들어, 인도네시아가 만들어, 인도가 만들어 시간은 걸리겠지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는 2, 30년 후에 쥐어는 중국이 되긴 힘들다. 미국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견제를 한다면요. 그래서 이번에 무역 관세를 크게 매기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국이 이제 미국을 배제하고 무역을 좀 자기네들끼리 세를 좀 모아보려고 열심히 막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성과가 좀 안 보이거든요. 뭐 음, 끼케야 뭐 러시아 푸틴 만나고 그냥 뭐 돈독을 다지는 정도? 이게 중국이 이렇게 막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번에 그 시진핑이 동남아 순방도 막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막 그 주변국들한테 막 돌면서 유럽한테도 유럽의 그 공직자들 몇 명을 막 제재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막 그 유럽에서 그 간첩도 있었어요. 중국 간첩. 음, 그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마찰이 커요. 일대일로도 마찰이 커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돈 빌려주는 것처럼 선심성으로 개발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 그게 덧치돼가지고 그 나라의 이제 핵심 인프라를 막 독점해서 쓰고 착취를 하고 음,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많고. 그래서 네, 이번에도 동남아 순방도 그런 맥락이고. 그러니까 주변국들의 신뢰를 중국이 잃는 이유가 음, 이게 반덤핑을 하는 거예요. 음, 물건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싸게 싸게 막 밀어내다 보니까 이 중국과 교역을 하는 나라들이 다 망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더 잘 사는 게 아니라 윈윈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중국 시장 개방하라는 거예요. 더. 음, 너네만 일방적으로 돈 벌지 말고 개방하라, 개방하라.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스위스 협상 전에도 한 얘기가 뭐냐면 중국의 시장 개방 없이는 유의미한 협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일방적으로 너무 그 선을 넘는 거죠. 필리핀과 동남아 국가들과의 갈등도 보면은 구단선이라고 해가지고 그 남중국해 해역에다가 자신들이 그어놓은 선이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내 바다다. 근데 이거 보면은 전부 다죠. 주변 국가들이 이게 안 내는 거야.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서해에다가 설린 1호, 설린 2호라고 해서 그 구조물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양식장이라는 거예요, 저희한테. 어, 그러면서 언론에서 발표하는 것도 보면 이건 SBS나 MBC에 다 나오는 겁니다. 보면은 한국과 더 협상하에 이게 진행이 됐대. 근데 우리는 협상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와 얘네들하고는 뭔가 하면 나중에는 진짜 무섭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연어를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사단을 막 보낸다고 하는데 실제로 갔어요 조사단이 그 네, 배가. 그랬더니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못 가게 조사를 못 하게 막는 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해역에서 2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다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선을 넘는 행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중국이 신뢰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제 물건도 못 팔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또 막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점점 더 이제 내부적으로 고립돼야 되는데 그러면 내수가 커야 되는데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4선 도시 이 경제적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아직도 3선 도시, 4선 도시로 가면 급여가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이래요. 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음. 이런 티 한 장도 보면은 이제 브랜드를 떼면은 그런 네. 거 막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막 에르메스나 지금 유럽의 네. 명품들도 막 주가가 거의 막 반토막 나고 조금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막 폭락하는 이유가 물건을 어떻게든지 팔아야 되는 것도 있고 막 하는데 보니까 에르메스 막 2천만 원짜리 예를 들어 백이 원가로는 막 7, 8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공개하면서 직접적으로 우리랑 이제 공장이랑 다이렉트로 하자. 대신 음. 브랜드만 없다. 어.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에서는 그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경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음. 부동산도 지금 수억 채라잖아요. 미분양 그 네. 아파트가요. 네네. 그러니까 내수로는 안 되니까 그렇다고 물건을 외부로 팔려고 하니까 또 안 돼. 그러니까 음. 내외적으로 이게 너무 이제 내후 외환에 모든 게 다 휩싸이다 보니까 급한 건 중국인 거죠. 네. 그러면 중국이 극심한 경제 위기나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그러니까 무역이 만약에 미국으로 파는 물량이 아예 없어지면 음, 중국도 힘들 거잖아요. 맞아요.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를 좀 극심하게 중국이 겪을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이 그렇게까지는 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이 포션이 그래도 차지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 따라 달릴 것 같은데 정말 비협상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네. 정말 극단적으로는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뭐 IMF나 경제 붕괴까지. 네. 옛날에 그 중국이 실제로 그 내부적으로 고립돼 가지고 막 그 외부 세력들과 그러니까 외부 국가들 서방 국가들과 척을 지면서 했을 때가 그 마오쩌둥 시대에 그렇게 음. 한번 해가지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음. 진짜 고난의 행군과 같은 북한의 그런 것들을 겪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두지 않을 것 같고 협상이 되면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갈 것이고 이제 미국도 사실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G1 국가하고 너네가 G2 정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는 전 세계 뭐 중동도 있고 유럽도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유럽이 더 우선주의입니다. 동아시아보다. 네.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너네가 맡아라. 그렇게 하면은 이제 권력 분배도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중국이 욕심을 내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음. G2가 아니라 그리고 동아시아에서의 패권국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의 패권국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음.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좀 달린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아, 이게 되게 뭐랄까, 고등학생들의 뭐 권력 싸움 같은 느낌도 좀 나고, 내가 짱인데 이 짱이 자꾸 대드니까 좀 때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좀 그냥 니네 반에서만 짱해. 왜 전교 짱 하려고 그래? 약간 요런 느낌이네요. 네네. 예, 되게 흥미진진합니다. 음.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러면 지금 가격이, 네, 지금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다들, 좀 설레어서 좀 이렇게 가격도 좀 출렁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비트코인의 올해 흐름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은 저는 올해 연말까지 보면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2억은 넘을 것 같고요. 네. 뭐 한 3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음. 2억에서 3억 사이 정도가 올해 될 것 같고 내년까지 좀 길어진다고 하면 지금 뭐 30만 불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4억까지도 보는 네. 거죠. 그래서 뭐 3억, 4억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진짜 광기에 휩싸이면은 4억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음. 근데 올해와 내년 가격을 뭐 사실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단기적으로 투자해서는 부자가 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가 뭐 어쩌다가 이렇게 한두 번 투자 잘해서 맞출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맞출 수는 없잖아요. 비트코인을 어떻게 투자하면 내 인생에 진짜 부가 바뀔 정도로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만약에 그 혼자 진짜 단독으로 투자를 네. 하신다고 하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비트코인이 그래도 신생 자산이고 네. 지금도 이제 제가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언론을 이렇게 봐도 뉴스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자극적으로 많이 자꾸 쓰니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만약 음. 혼자 한다고 하면.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저희 고래동 공부도 좋고 다른 커뮤니티도 좋고 아니면은 여러 좋은 책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네. 좀 공부를 하시면서 하시면 좋겠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정 부분은 꼭 분할 매수를 적립식 매수를 하시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내가 뭐 월에 100만 원 정도 살 수 있다면 뭐 100만 원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 뭐 30%, 50%이 정도 선은 그냥 기계식으로 사는 거죠. 왜냐면 그냥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은 그냥 사면은 되니까요. S&P 500 네. 투자하듯이. 그래서 음. 그런 식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달님도 요새 매일 사고 있으시지 않나요? 맞아요. 하루에 한 매일 3만 샀더니 원씩. 네. 그냥 저는 하루 이틀 전인 것 같은데 벌써 네. 구매를 11번을 했더라고요. 야. 그래서 보니까 제가 하루에 35,000원씩, 그래서 월에 한 100만 원씩 매수를 같이 음. 해보자라는 네. 차원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4.8% 수익 거두고 있고, 한 30만 원 투자됐고, 11번 음. 샀습니다. 웅달님도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매일 네. 매수하는 거. 그냥 너무 하루하루의 움직임을 보면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지만 사실 이게 줌아웃이라고 하죠. 이렇게 크게 보면 길게 보면 비트코인은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비트코인으로 너 때문에 가난해진다 이런 악플러들 보면은 저는 오히려 묻고 싶어요. 어떻게 비트코인에 2, 3년 장기 투자하는데 돈을 잃을 수가 있냐? 그게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냥 네. 좀 길게 보고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고래도고 뭐 카페에 들어오시거나 함께 뭐 팬딩 통해서 멤버십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